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미얀마 주재 김석철 북한 대사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13일 보도자료에서 김 대사 등 북한의 확산 활동에 연루된 개인 4명과 기관 1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북한 정부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망을 피해 확산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조달망과 연계 기관에 대한 제재의 효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대상엔 김석철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 외에 조선광업개발회사 소속 리종철과 김광혁, 황수만이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또 이번 조치가 북한의 노동당 관리들과 부처, 대행기관, 단체 등을 겨냥한 미국의 행정명령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정명령 18687호는 지난해 미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 정권의 해킹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 1월에 서명한 겁니다. 이 명령은 특히 북한 당국과 노동당 관리들을 포괄적인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사법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제재 대상자들의 자산이 모두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쿠르드군이 북부 요충지 신자르를 탈환했습니다. 쿠르드계인 마수드 바르자니 이라크 대통령은 13일 쿠르드군이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IL과 교전 끝에 이 지역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자르는 지난 1년여간 ISIL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ISIL은 특히 지난해 8월 신자르를 점령한 뒤 야지디 지역 수천 명의 소수계 주민들을 잔인하게 살해해 쿠르드계의 분노를 샀었습니다. 바르자니 대통령은 쿠르드군이 이날 신자르의 중심가에 있는 중심가에 쿠르드 깃발을 세웠다며 이제 신자르는 해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자르 해방이 ISIL이 점령 중인 제2도시 모술 탈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얀마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의회 의석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고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현재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전체 상하원 664개 의석 가운데 348석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텐셰인 대통령의 집권 여당은 40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고 그 밖의 지역과 인종에 기반한 소수 정당들이 30석 미만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대통령 선출 시 의회에서 군부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미얀마 군부와 각 정당은 내년 2월 대통령 후보를 지명할 예정이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 나머지 2명의 후보가 부통령이 됩니다. 민주주의 민족동맹을 이끌고 있는 아웅산 수치 여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아직 선거 결과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는 정권 군부 세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수치 여사는 새 정부를 구성한 뒤 국가개혁을 위한 분명하고 정확한 일정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목표는 여전히 훨씬 앞서가고 있고 선거는 단지 그 첫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IL의 악명 높은 쿠웨이트계 영국인 무장대원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IL과 싸우고 있는 미 연합군의 대변인 스티브 워렌 대령은 13일 지하디 존이 시리아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게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워렌 대령은 미군이 이날 시리아 라카에서 지하디 존이 타고 있는 차량을 겨냥해 무인기로 공습을 가해 차량에 탑승한 2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워렌 대령은 하지만 사망을 최종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디 존은 쿠웨이트계 영국인 무함마드 엠와지로 서방인들과 구호요원, 언론인 등 인질들을 매우 잔인하게 참수해 미국과 영국 당국의 표적 1호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 의장이 이끄는 미 의회 대표단이 13일 베이징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를 만났습니다. 펠로시 의원은 앞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이번 주 티베트를 전격 방문했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영걸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남북 관계가 진전된다면 남북 정상회담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8.25 남북 합의 이행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남북한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라진 하산 물류 협력 사업의 3차 시범 사업으로 러시아산 유연탄 12만 톤이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김정은 체제 아래서 더욱 심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낮에 서쪽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함경 남북도 동해안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어제 북한 핵 문제와 남북 관계 진전을 전제로 남북 정상회담에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당국 간 회담 개최 등 8.25 남북 합의에 대한 이행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물꼬가 트이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남북 정상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13일 아시아 태평양 뉴스 통신사 기구 소속 8개 회원사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형식의 남북 간 대화도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전제로 북한이 전향적이고 진실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하며 북한의 진정성과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현 단계에선 남북한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의 진정성을 강조한 대목은 북핵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를, 그리고 현 단계 남북 합의 이행은 8.25 고위급 합의에 대한 적극적 실천을 북한에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에 신뢰감을 주는 게 중요하다며 그 첫걸음은 8.25 합의 이행이라는 메시지라고 해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확고한 안보 태세를 토대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8.25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 8.25 합의에 포함된 당국 간 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당국 간 회담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남북한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그리고 상봉 정리와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도 남북한의 상호 관심사와 한반도 미래를 위한 논의들을 하루속히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8.25 합의에 따른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생과 문화, 환경 분야 교류도 촉진해 남북 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호혜적 협력의 통로를 넓혀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분유 지원 등을 시작으로 민간 교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한국의 북한 전문가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뉴스 통신사 기구 8개 회원사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를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 대통령이 이번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여기에는 네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이는 것, 그다음 남북관계 개선의 진척이 이루어지는 이런 전제를 우선 달고 정상회담 이야기를 꺼냈다. 이 이야기는
그동안 박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남북관계에서 뭔가 획기적인 진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지금 그 레임덕 현상도 올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어쨌든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하는 차원에서 정상회담의 그러한 그 공을 북측에 넘기는 이런 쪽으로 우선 그 북측의 제스처를 취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 관련 발언이 과거와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지금 이번 정상회담에서 달라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현재까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8.25 합의가 이미 나온 상태이고 이산가를 상봉이 한번 이루어졌고 또 북한도 지금 7차 당대회를 내년 5월 초에 해야 되고 한국도 또 대통령 임기 말로 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서 그 정상회담에 좀 더 적극적 의지를 표현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이라든지요, 정상회담이 네. 열릴 수 있는 환경 또는 조건 이런 것들이 변한 게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 환경이 바뀌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 그다음 남북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에서 크게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남북관계가 계속 지금 꼬이고 있는 상황에서 8.25 합의가 있었고 또 이산가의 상봉이 한번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촉매로 해서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산가의 상봉 정례화 문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서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또는 하는 그런 환경 이런 부분들에서 점진적으로 좀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혹 북한의 입장에서 이 정상회담에 대한 그 득실이라고 할까요? 또는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이 북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급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선은 북중 정상회담이 급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를 만나는 그 베이징 방문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적인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재 목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성사가 된다면 남북 정상회담에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도 어쨌든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좀 불안한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점에서는 우선은 그 북중 정상회담,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이런 수순으로 북한은 판단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박 대통령은 8.25 남북 고위급 합의의 이행, 특히 당국 간 회담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산가족 행사 이후에 여전히 묵묵부답인데요. 왜 이렇게 조용한 것일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남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랄지 또는 오이사주 체제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남측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이냐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측이 봤을 때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보따리 이런 보따리에 대해서 남측이 아직은 적극적으로 그런 보따리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 이런 판단으로 지금 그 당권 회담을 남측이 지금 한국이 3번이나 제안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유는 역시 그 북측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그 북측 입장에서의 선물 보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남측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선물 보따리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북측 입장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가장 그 큰 선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산가의 상봉 정례화를 가장 중요한 북측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 보따리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이산가의 상봉 정례화 이 부분이 그 남북이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보따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과정에서 오이사조 체제 문제랄지 또 남관계에서의 좀 기본적으로 풀어져야 될 현안들 이런 것들이 그 북측이 그 상당히 관심 있는 선물 보따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국 간 회담을 거듭거듭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네. 그 거듭되는 촉구가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역시 이제 북한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8.25 합의의 첫 번째 항은 당권 회담의 빠른 개최를 평양 또는 서울에서 하자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제안들은 북측에 대해서도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도 당권 회담을 지금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올해 안에 어쨌든 한 번의 당권 회담을 통해서 내년도에 동력을 남관계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북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겠고 그런 과정에서 사전에 남북 당국이 좀 더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보따리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서로 간에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는 그런 작업이 현재로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이율설 장례식과 관련된 북한의 그 네. 국내 정치적 상황이 이런 것들을 진척시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인은 없을까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도 부분적으로는 뭐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장례식 과정을 보셨습니다만 어쨌든 리을설의 북한에서 이상 또 추모 기간이 5일간 국장을 했는데 네. 이러한 것들도 그 북한이 남관계에 좀 더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지연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뭐 그 장례식도 끝났고 또 최령의 비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 내부적으로 좀 더 내부의 상황들이 좀 정리되는 이런 시점에서 북측이 당관 회담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점을 또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8.25 합의 이후에 어느 정도 활기를 찾은 남북 민간 교류의 확대 의지도 밝혔는데요. 이런 그 네. 교류가 앞으로 계속 확대는 돼 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역시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지금의 상황들을 남북 당국이 좀 더 상호 신뢰를 갖고 지금 그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의 남관계에 좀 막혀 있는 부분들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호 그 관심사를 진지하게 공식 불공식 접촉 통로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하면서 상황들을 풀어가는 그런 지혜가 요구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집권 지금 중반기를 넘어서고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남관계에서 어떤 성과 족적을 남긴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고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도 여전히 남관계에서의 그런 성과들을 좀 거둬내면서 체제의 안정성들을 꾀하는 이런 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좀 더 남관계를 푸는 그런 흐름들을 김정은 제1위원장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가 시작되면서 한반도에 좀 더 개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을 가졌었는데요. 그동안에 네.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금년 한 해가 이제 거의 다 가는데 이제 네. 내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내년도 지금처럼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는 네. 참 어쩔 수 없이 더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올 수 있는지요? 내년도 여건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7차 당대회가 내년 5월 초에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서 남관계의 성과들을 좀 더 북한은 필요로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내년도면 집권 4년 그리고 그 박근혜 정부가 집권을 1년 한 2년 정도 남기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성과를 거둬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또
외부 환경도 역시 남북관계를 좀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유연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내년도의 상반기에 뭔가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진전, 뭔가 변화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그걸 위해서 남북 당국이 지금부터 당국간 회담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상황들을 풀어가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뉴스통신사기구 8개 회원사와 가진 공동 인터뷰 내용에 대해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평화통일국제협력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들과의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한승주 전 외무장관은 통일 한국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없이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전 장관은 13일 한국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서울에서 주최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위해선 주변 강대국들과 조용하지만 적극적인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통일되면 중국 입장에선 그동안 정치 군사적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북한을 잃는 것이고 또 통일 과정에 불안을 느낀 북한 주민들이 대규모 중국으로 건너갈 경우 큰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통일 한국의 국력 강화는 물론 재군비에 나서는 근거나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걸림돌이 배경으로 지적됐습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전재성 교수는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통일 준비 세션의 발제를 통해 북한이 흡수 통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더욱 고집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핵무기 없이도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걸 김정은 정권이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교수는 또 통일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도움이 된다는 걸 설득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중간 국가로서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는 물론 정치적 균형을 유지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 비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션 딩리 중국 푸단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통일은 북한 엘리트 계층이 한국 정부가 제시하는 방식의 통일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통일 후 북한 엘리트들에게 그들이 지금 누리는 특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북한이 한국의 통일 정책에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핵무기라는 마지막 보루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션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션 교수는 이어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내년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중 정상 간 만남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션 교수는 또 지난 10년간의 한반도 상황을 보면 오히려 북핵 문제는 더 복잡해졌다면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면 다른 곳으로 튈 수 있는 만큼 중국이 지금까지의 대북 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남북한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라진 하산 물류 협력 사업의 3차 시범 사업으로 러시아산 유연탄 12만 톤이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또 한국 정부 당국자와 기업인들이 다음 주 라진 선봉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남북한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라진 하산 프로젝트의 3차 시범 운송 사업이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송 사업으로 러시아산 유연탄 12만 톤이 북한의 나진항에서 한국의 광양과 포항항으로 운송됩니다. 유연탄과 함께 컨테이너 10개 분량의 중국산 생수도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이를 위해 현장 점검단 20명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상선, 코레일 등 한국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현장 점검단은 오는 17일부터 나흘 동안 북한의 나진 선봉 지역을 방문해 선박 운항과 물품 반입에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나진 핫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의 핫산과 북한의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의 철로로 운송한 뒤 선박을 이용해서 한국으로 들여오는 복합 물류 사업입니다.
한국 정부는 나진 핫산 프로젝트를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일환으로 보고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한 오이사 조치의 예외로 간주해왔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이승 박사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에 보면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유라시아 복합 물류라는 게 있거든요. 또 유라시아에서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려면은 이 나진 핫산 사업이 가장 적합한 모델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10월 교통과 통신망을 연결해 유라시아 국가를 하나로 연결하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조되고 평화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나진 핫산 프로젝트의 추진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 성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 3곳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 4월 두 차례 시범 운송을 했습니다. 당초 올해 안에 한국 기업들과 러시아 사업자와의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협상이 늦어지면서 계약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나진 핫산 프로젝트에 대해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러시아가 공사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데다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들은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본계약이 지연되면서 러시아 측의 불만도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 3곳은 러시아와 북한이 7대 3의 비율로 출자해서 세운 합작 기업인 라손 콘트라스에 러시아 측 지분 49%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참여를 추진해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나진 핫산 프로젝트에 정부 지원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업들이 경제 논리로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나진 핫산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의 뉴스 김은지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의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김정은 체제 아래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 직속 기구인 국제 가톨릭 3억 원조 기구가 북한을 전 세계에서 종교 박해가 극심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발표한 박해받고 잊혀진 사람들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상황을 정리한 이 보고서는 북한 외에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수단 등 10개의 나라를 종교 박해가 극심한 나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경우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이전보다 더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주체 사상과 김씨 왕조에 대한 유사 종교 사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신앙인들에 대한 폭력과 위협을 가하는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는 징후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김정은 체제 아래서 북한 주민들이 신앙 때문에 처형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기독교인 33명이 한국인 선교사와 접촉했다는 혐의로 처형에 직면했다는 언론 보도들은 신앙단체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반감을 잘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4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적어도 10%가 노동교화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953년 이후 적어도 2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실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적발될 경우 체포와 고문, 일부 지역에서는 처형에 직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헌법상으로는 종교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의미의 종교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퀘니 슈타인의 본부를 둔 국제 가톨릭 3억 원조 기구는 전 세계 140여 개 나라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황청 직속 기구입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해 발표한 2014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전 세계에서 가장 종교 박해가 심한 20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내 탈북자들 가운데 정부의 초기 적응 교육이나 정착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보호 북한 이탈 주민으로 불리는 이런 사람들의 정착 실태를 점검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제언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인권 문제는 사실은 이게 비켜갈 수 없는 문제고, 인권 문제. 12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비보호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실태 및 정책 제언을 주제로 연구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비보호 북한 이탈 주민이란 한국 정부의 정착 지원 제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이후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중 비보호 대상자는 1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탈북민들 가운데 비보호 대상자가 있다는 것은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 익숙한 주제는 아닌데요. 북한인권지원센터 부설 정재호 정착지원본부장은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과 정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정착 지원 제도에 밖에서 아주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그걸 조사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제 앞으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학자들도 좀 또 참여를 하고 정부에 좀 바람직한 어떤 정책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제언도 하는 일들을 앞으로도 좀 계속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보호 대상으로 결정되는 탈북민은 크게 항공기 납치나 마약 거래와 같은 중대한 범죄자나 한국에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으로 나뉘는데요. 이에 정재호 본부장은 늦게 신청한 경우를 범죄자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지 못해서 한국에 입국 후 1년이 지나 보호 신청을 한 탈북민 2명이 이날 증언자로 나섰는데요. 김미선 씨는 자신은 물론 딸까지 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둘째 딸은 9살에 도망강을 건너 25살인 오늘까지 가형살이의 힘들고 진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조선 사람의 신분을 찾아주는 생각에 국제 결혼으로 한국을 가야만이 된다고 결심하고 가는 길을 알아보았으며 중국의 법도 볼 수가 없었고 한국의 입국 심사도 두려웠습니다. 저는 법을 보기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법 규정을 들어본 바가 없고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돌아와 3년이라는 시간을 흘러 보냈습니다. 몰랐으니까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지요. 국제 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왔을 당시 딸을 중국에 혼자 두고 왔었기 때문에 부모된 마음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달 비자로 한국 초청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내 딸이 비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이 원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숙 씨는 입국한 지 3년 만에 신고하면서 비보호 대상자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비보호 대상이라는 걸 비보호 대상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아직 그냥 한국에 오면은 이제는 내가 우탁할 때가 있구나. 이래 나도 이래 품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그랬는데 한의원에 들어가니까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은 정확히 어느 날짜인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정도 돼서 지금 주민등록 번호가 내려왔을 때 밑에 비보호 대상이라고 찍어 나왔습니다. 김미선 씨는 인권적 측면에서 탈북민들을 평등하게 다뤄주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후배들이 저 같은 비보자들이 우리 딸하고 엄마가 받은 그 상처를 되풀이 되지 않게 이렇게 법을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혜숙 씨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호소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착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또 대한민국에서 혜택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나라에서 분명 우리를 품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품어줬으니까 좀 조금이나마 최소한이나마 도움 줘서 저희가 진짜 그저 혼자만 왔으니까 부모 형제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일으켜줄 손잡아줄 사람이 없는데 최소한이나마 손을 조금만 잡아주면은 노력해서 잘 살 것 같은데. 북한 인권지원센터 부설 정재호 정착지원본부장은 비보호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접근 방법을 차별의 관점이 아닌 사회통합적 관점으로 전환해야 하며 비보호 대상들의 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 적응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 통합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이분들도 포함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제 개념의 문제를 저희들이 먼저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북한 이탈 주민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하나원이나 하나센터나 이런 그 하드웨어들을 이제 조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러면은 그와 동일한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정착을 시키는 것이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일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정책 제언을 우리 정부에다 이제 드리는 겁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승리해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 주변을 비행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미얀마 총선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의 승리가 확정됐다고요? 네, 13일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사실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미얀마에서는 지난 8일 상하원 전체 664석에 4분의 3 정도를 뽑는 총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아직도 개표 결과 발표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이날까지 상하원을 통틀어 364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하원 과반을 넘는 것인데요. 따라서 앞으로 단독 정부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 선거 결과 발표가 좀 늦어지면서 군부가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가 보군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태인세인 대통령과 군부 인사들은 그동안 총선 결과를 받아들이고 정권을 이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선관위에서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승리를 확정하면서 지난 50년간 군부 독재 아래에 있었던 미얀마의 민주화가 더욱 가까워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군부는 이번 총선에서 의석을 얼마나 확보하게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 40석을 얻는데 그쳤는데요. 수치 여사가 이끄는 여당의 364석과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숫자입니다. 그만큼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강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는 미얀마에서 25년 만에 치러지는 자유 총선거였습니다. 네. 자, 미얀마는 25년 전에도 야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군부가 선거 결과를 거부하고 계속 집권했던 어두운 역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민주주의 민족동맹을 이끌었던 수치 여사는 선거에서 승리하고도 집권하지 못했고요. 오랜 기간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민주화를 향한 의지를 꺾지 않았고 가택연금에서 풀린 후 정치에 복귀해 국민과 국제사회의 많은 지지를 얻었는데요. 이는 이번 총선의 압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 1월 새 의회가 개원하고 2월 이후에 대통령을 새로 뽑게 되는데요. 현행 헌법에 따르면 상원과 하원 그리고 군부 의원단에서 각각 한 명씩 3명의 후보를 추천해서 의원들의 투표로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수치 여사의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의회 과반을 확보했으니까요. 이들이 지명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네, 상원과 하원 그리고 군부 의원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군부 의원단은 뭘까요? 이번 총선에서는 미얀마 상하원 전체 의석 중 4분의 3 정도만을 새로 뽑았는데요. 나머지 4분의 1은 군부 인사에게 배정돼 있습니다. 이것도 군부가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치인데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총선은 여전히 완전한 자유선거에는 되지는 못했다, 이런 비판이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대통령을 새로 뽑는다고 하더라도 이 현행 헌법으로는 수치 여사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군부에서 개정한 헌법인데요.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를 둔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영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영국 국적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걸리는데요. 군부가 개헌 당시 조항을 삽입했을 때 수치 여사를 겨냥한 것이란 비난도 있었습니다. 한편 수치 여사는 총선 후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더라도 집권당 지도자로서 국정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미얀마의 새로운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는 보도도 있군요. 백악관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역사적인 총선을 축하하면서도 개헌을 포함한 추가적인 민주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벤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미얀마가 완전한 민주주의와 문민 통치로 가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미국의 꾸준한 입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집권하게 된 다음에 다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미얀마의 현행 헌법으로는 개헌을 위해서는 의회 75%가 지지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의석의 25%는 자동으로 군부에 가 있기 때문에 개헌을 위해서는 군부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수치 여사가 군부와의 협상을 통해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주 수치 여사의 제안으로 태인세인 대통령 등 군부 핵심 인사들과 갖는 4자 회동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태인세인 대통령은 군부 인사이긴 하지만 지난 2011년부터 민주화 개혁과 경제 개방을 시행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일정 부분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한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직접 수치 여사에게 총선 승리 축하 전화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네요.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10일 수치 여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총선 승리를 축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오랫동안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희생정신을 발휘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번 총선에 따른 새 정부 구성은 미얀마의 민주화 전환과 평화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태인세인 대통령에도 전화를 걸어서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동의 순위파 무장 세력이죠. ISIL의 외국인 인질 살해 동영상에 등장했던 이 대원을 겨냥해서 무인기 공격을 감행했다고요? 네,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중동의 극단적인 테러 집단 ISIL은 앞서 미국인과 영국인, 일본인 등 외국인 인질을 참수하는 끔찍한 동영상을 공개했었고요. 이때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칼을 들고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 등을 협박하면서 영국식 억양의 영어를 써서 이른바 지하드 존, 이런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이 사람은 실제로 영국 국적의 20대인 무함마드 에마지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은 12일 ISR이 수도라고 주장하는 라카에서 에마지가 탄 차량을 무인기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에마지의 사망이 공식 확인된 건가요? 미군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 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익명의 미군 관계자들은 이번 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됐으며 따라서 에마지는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군이 어떻게 에마지의 위치를 파악했는지, 또 그래서 공습을 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있습니까? 미군 관계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미국과 영국은 그동안 에마지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정보력을 집중했는데요. 이틀 전인 11일 에마지의 위치를 확인했고 이를 계속 추적하다가 이날 에마지가 건물에서 나오는 순간을 포착해서 무인기로 공격을 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에마지, 이른바 지하드 존이라고 불리는 인물, 어떤 인물일까요? 네, 쿠웨이트 출신의 영국 국적을 가진 사람인데요. 나이는 20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살 때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건너와서 런던 서부에 정착했는데요. 웨스터민스터 대학에서 정보학과 경영학을 전공하는 평범한 젊은이였고 또 쿠웨이트에 있는 정보통신 회사에서 일했던 동료들은 그를 유능한 직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소수의 이슬람 교도들이 차별받는 데 불만을 갖고 있었고 중동을 여행한 후 급진주의에 빠져 ISIL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ISIL이 이 외국인 인질을 살해하는 영상에 보면 이 평상시에 좀 평범한 모습과는 달리 좀 끔찍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인 기자와 구호단체 직원 또 영국인과 일본인 인질이 살해되는 동영상에 등장했는데요. 에마지가 인질을 직접 살해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하지만 에마지는 인질이 살해된 전후에 등장하는데요. 검은 옷의 얼굴도 눈만 빼면 검은 복면으로 가린 모습이고요. 칼을 든 채로 영어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사건 이후 영국 정부는 지하드 존으로 불린 이 남성이 자국 국적의 무함마드 에마지라고 발표했었습니다. 네, 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이번 공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캐머런 총리는 아직 에마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이번 공격은 ISIL의 심장부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공격과 관련해 미국과 영국이 긴밀히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동의 순위파 무장 세력 ISIL 관련 소식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병력이 ISIL이 장악한 요충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대규모 공세에 나섰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는데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네, 쿠르드 자치정부는 공세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르드 병력이 탈환에 나선 곳은 이라크 북부 시리아 접경에 위치한 신자르란 곳인데요. 이라크와 시리아를 잇는 주요 도로가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쿠르드 자치정부는 민병대 병력이 모든 방향에서 신자르에 진입했으며 저항했던 ISIL은 도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쿠르드 자치정부는 12일 미군 주도 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 신자르 탈환 작전을 시작했고요. 7,500명의 병력이 3개의 전선에서 신자르에 대한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을 통해서도 이 신자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신자르가 왜 중요한 지역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순위파 무장 세력 ISIL은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 북부의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했는데요. 수도라고 주장하는 시리아 라카와 이라크 북부의 도시 모술이 이들의 두 거점입니다. 신자르는 이라크 북부 시리아 접경 마을인데요. 라카와 모술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지나기 때문에 ISIL의 입장에서는 시리아와 이라크를 잇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자, 미군의 전략 폭격기들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 주변을 비행했네요. 미군이 밝힌 내용인데요. 미군은 지난달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중국의 인공섬 주변 12해리 이내에 해군 구축함을 진입시켰는데요. 이번에는 공군 전략 폭격기인 B-52 2대가 주변 상공을 비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미군에 따르면 지난 8일과 9일 B-52 전략 폭격기 2대가 괌 기지를 출발해서 스프레틀리 군도 주변 공용에서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 측의 반발이 없었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중국 지상관제소에서 2차례 경고를 보냈지만 임무를 모두 수행한 후 귀환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B-52 전략 폭격기는 전 세계 국제 공역에서 상시적으로 비행한다면서 이번 비행도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이 나온 게 있나요? 중국 외교부의 흥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그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핑계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데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구축함에 이어서 전략 폭격기를 보내면서 중국을 이중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자, B-52 폭격기 어떤 폭격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B-52는 1950년대 미국이 소련과의 핵전쟁에 대비해서 개발한 장거리 전략 폭격기인데요. 34톤의 재래식 폭탄 또는 핵폭탄을 탑재하고 2만 킬로미터를 비행해서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가공할 만한 폭격기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
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낮에 서쪽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함경 남북도 동해안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 전 지역 오전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오후 들어 차츰 개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15도, 남포 최저 11도에서 최고 14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12도, 강계 최저 6도에서 최고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구름만 많이 끼겠는데요. 해주 최저 13도, 최고 16도, 개성 최저 12도, 최고 15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12도, 장진 최저 0도, 최고 7도, 해산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3도, 원산은 최저 11도, 최고 1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도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 많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11도, 선봉도 최저 4도, 최고 8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전 해상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그치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1월 14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미얀마 주재 김석철 북한 대사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13일 보도자료에서 김 대사 등 북한의 확산 활동에 연루된 개인 4명과 기관 1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북한 정부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망을 피해 확산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조달망과 연계 기관에 대한 제재의 효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대상엔 김석철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 외에 조선광업개발회사 소속 리종철과 김광혁, 황수만이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또 이번 조치가 북한의 노동당 관리들과 부처, 대행기관, 단체 등을 겨냥한 미국 행정명령 18687호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령은 지난해 미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 정권의 해킹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 1월에 서명한 겁니다. 이 명령은 특히 북한 당국과 노동당 관리들을 포괄적인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사법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제재 대상자들의 자산이 모두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쿠르드군이 북부 요충지 신자르를 탈환했습니다. 쿠르드계 마수드 바르자니 이라크 대통령은 13일 쿠르드군이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IL과 교전 끝에 이 지역을 탈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자르는 지난 1년여간 ISIL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ISIL은 특히 지난해 8월 신자르를 점령한 뒤에
야지디 지역 수천 명의 소수계 주민들을 잔인하게 살해해 쿠르드계의 분노를 샀었습니다. 바르자니 대통령은 쿠르드군이 이날 신자르의 중심가에 쿠르드 깃발을 세웠다며 이제 신자르는 해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자르 해방이 ISIL이 계속 점령 중인 이라크 제2도시 모술 탈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IL의 악명 높은 쿠웨이트계 영국인인 지하드 존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IL과 싸우고 있는 미 연합군의 대변인 스티브 웨렌 대령은 13일 지하드 존이 시리아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게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워렌 대령은 미군이 이날 시리아 라카에서 지하디 존이 타고 있던 차량을 겨냥해 무인기로 공습을 가해 차량에 탑승한 2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을 최종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디 존은 쿠웨이트계 미국인 무함마드 엠와지의 이름으로 서방인들과 구호요원, 언론인 등 인질들을 매우 잔인하게 참수해 미국과 영국 당국의 표적 1호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의회 의석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고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13일 현재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전체 상하원 664개 의석 가운데 348석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인쉐인 대통령의 집권 여당은 40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고 그 밖의 지역과 인종에 기반한 소수 정당들은 30석 미만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대통령 선출 시 의회에서 군부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미얀마는 내년 2월쯤 대통령 선거를 실시합니다.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 의장이 이끄는 미 의회 대표단이 13일 베이징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를 면담했습니다. 펠로시 의원은 앞서 중국 정부의 허가로 이번 주 티베트를 전격 방문했었습니다. 펠로시 의원은 지난 6년간 티베트 방문을 시도했었습니다. 펠로시 의원은 이날 리 총리에게 자신과 의회 대표단이 티베트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B-52 폭격기가 이번 주 초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리텔리 군도 근처 상공을 비행했었다고 미 국방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빌 어브런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8일과 9일 괌의 미 공군기지에서 B-52 폭격기 2대가 출격해 스프레틀리 군도 상공 국제 공역에서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VOA 세계 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